안녕하세요. 저는 허세강 세무사라고 하고요. 이제 세금 정말 저도 내기 싫은데 그래도 이 세금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알면 좋겠다 싶은 내용으로 제가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업과 관련된 세금이 뭔지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나 둘 다 부담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이제 소비자가 사실상 부담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 거의 사실상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이제 그 이익에 대해서 법인사업자라면 이제 법인세를,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네모칸은 이제 직원과 관련된 이제 세금 문제인데, 원천세 4대 보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4대 보험은 세금 문제는 아니지만 이 직원 원천세랑 관련해서 항상 따라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고, 그리고 혹시 여기 면세사업자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까 이런 부가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이라면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걸 하셔야 되고, 법인 같은 경우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 하겠지만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 경우 부가가치세만 면제되는 거지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이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 직원 관련 부분은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주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제가 좀 알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인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그냥 뭐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도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출 빼기 매입이 이제 부가가치세인데 그냥 단순히 매출에서 뺀 금액이 창출한 부가가치세고 그거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처에 50원에 부가세 5원, 총 50원에 구입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100원에 그 다음에 부가세 10원을 더해서 110에 팔았다고 했을 때 이건 결국 50이라는 부가가치가 발생한 거고, 이때 부가가치세는 5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 10%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출하는 경우라든지 이제 외화 획득 경우라든지 외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뭐 실제 부가가치세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부가가치세 논리상 이 매출 매입에 의해 사실상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결정된다고 이해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신고기한을 보고 갈 텐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이렇게 신고하게 되고, 이제 영세법인이랑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단위로 1년에 2번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4월 25일, 10월 25일 요 사이에 한번 납부하는 게 있는데 예정고지라고 하고, 이때 납부하는 거는 저번에 냈던 부가가치세를 반을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그냥 반 정도 미리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만약에 납부하시면 7월 25일, 1월 25일 부가세 낼 때 그 냈던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만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신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때 신고를 하시고 납부도 제때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기한 내 신고를 못할 경우에는 20%에서 40% 가산세가 있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못한 경우 그러니까 늦게 된 일수만큼 10,000분의 2.5씩 가산세가 붙어 나갑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제 대출이 있는 경우 이제 은행에서 국세 완납 증명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걸 요구하는데 저게 발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신용등급 같은 게 하락될 수 있는 부수적인 불이익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납부를 못 하실 것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라는 걸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납부를 뒤에 눕히시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이거는 신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제가 매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 매출이랑 그 밖에 현금 매출 이렇게 구성되는데 요새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쿠팡이나 네이버나 배달의 민족 같은 오픈마켓 어플리케이션 매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세자가 이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납세자한테 주진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이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금액에 비해 턱없이 작게 신고할 경우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요새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 누락 등으로 이제 세금 추징이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잘 챙기셔가지고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매출 누락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매출 누락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낮게 신고한 금액만큼 10%에서 40% 가산세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만 분의 2.5씩 가산세가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출은 모았고 매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그 전에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수기 세금 계산서가 있고 전자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수기 세금 계산서는 말 그대로 종이로 된 형태고 이제 공급자랑 공급받는 자가 각각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는 말 그대로 전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거는 발행하게 되면 국세청에도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랑 공급받는 자는 이제 이메일 형태로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개인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 보시면 이제 매출이 이제 3억 넘어가시는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2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용 시기를 보시면 2020년도에 매출이 3억 이상인 경우 2021년 7월 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딱 이 기간 동안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하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2021년 매출이 2억 이상인 경우 2022년 7월 1일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로 발행하셔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이제 수기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락이 이제 분실 위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굳이 수기를 발행 안 하고 대부분 전자로 발행하는 추세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로 발행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럼 어떻게 발행하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홈택스를 통해 발행하는 방법이랑 이제 요새 프로그램이 많은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로 발행할 때는 이제 그 전에 뭐가 필요한 게 있는데, 공동인증서랑 이제 보안카드 이 두 개가 주로 필요합니다. 이제 공동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제 발급 받으면 되고, 혹시 공동인증서가 뭐가 좀 어렵거나 이러면 세무서에 가면 세금 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라는 걸 줍니다. 요거를 받으셔서 발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면 이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왼쪽 화면처럼 나오는데 1번 조야 발급을 클릭하시고 2번 발급을 클릭하시고 3번 건별 발급을 클릭하시고 하면 저 4번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4번 화면이 나오면 저기 공급자는 이미 다 기재돼서 나오고,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 란에 이제 그 사업자 등록번호라든지 상호라든지 그런 걸 기재하시고 저기 이 공급 작성 일자를 작성하시고 공급가액, 세액 등을 이제 다 기재하시면 여기 마지막으로 6번 발급하기를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경우는 보안카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사실 프로그램마다 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 그 발행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오른쪽 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런 내용들이 결국 기재돼 가지고 결국 프로그램도 이 내용을 가지고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 발행할 때도 내나 요런 종이도 대부분 이렇게 생겼으니까 종이 같은 경우는 그 문방구 같은 데서 그 세금계산서 종이를 뭐 구입해서 사시던가 인터넷에서 출력하여서 뭐 이거 종이 형태로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앞에 매출은 보았고 이제 매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아까는 제가 부가가치세는 그냥 매출 빼기로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 생각하실 게 이 매입이나 뭐 비용을 썼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되는 거는 이 적격증빙 쓴 것만 공제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요 네 가지를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요 네 가지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이영수증이라든지 뭐 거래명세표라든지 뭐 적격증기 외에 아무리 뭐 영수증이 많다고 한들 부가세랑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랑 계산서 이 의미를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제 가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기재된 것이고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서를 보시면 세금계산서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 뒤에 세액 부분만 빠져 있습니다. 결국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지 않은 건데 어쨌든 이 두 개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뭐 용어를 좀 혼용하여 쓰지 마시고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의외로 저희 세무대리인이 신고할 때도 그렇고 의외로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부분은 사업과 이제 사적으로 쓰신 건 안 되는 거고 사업과 관련돼서 쓰셨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지만 체크카드도 가능하고 당연히 사업과 무관한 건 안 되고 혹시 직원이 이제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직원이 그 사업과 관련돼서 결제된 거 있으면 설령 그것이 직원 카드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직원 연말정산 관련할 때 그 카드 부분은 그 직원 연말정산에서 빼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에서 경비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근로자 이 연말정산에서는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현금영수증인데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가게 같은 데서 물건 한번 사보셨으면 뭐 소득공제용으로 해줄까요? 뭐 지출증빙으로 해줄까요? 아마 이걸 들어보셨을 텐데 지출증빙이 이제 사업자가 경비 처리하려고 받는 거고 소득공제는 이제 직원들이 연말정산할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께서는 이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액결제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그 사업용 카드 요거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등록하면 굳이 카드사나 뭐
그런 금융사에 요청을 하지 않아도 부가세 신고 기간 때 자동으로 그 카드 내용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택스에 접속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조회가 가능한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등록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4가지 적격증빙만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건 부가세 적격증빙을 받았다고 무조건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거고, 접대 관련 지출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비용음료 소형차 구입 임차 유지 관련 지출도 공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차량 관련은 다들 궁금해하셔서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가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할 경우 이제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을 수 있는데, 면세사업은 애초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전에 이제 지출도 원칙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거지만, 이제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그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이제 부실 기재된 거를 수령해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면세사업자나 간이가세자부터 상대방이 그렇다면 그것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비용업용 소형차의 구입임차 유지 관련 지출해가지고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차량 관련해서 결론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관련 뭐 구입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뭐 수선비라든지 차량 관련 비용 통틀어 가지고 승용차 관련해서 비용이 그냥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는 게 원칙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요 별표된 세 부분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모닝이나 스파크 같은 1000cc 이하 경차라든지 뭐 9인승 이상 차량, 예, 9인승 이상 차량, 뭐 그다음에 승용차 외 화물차, 뭐 요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차를 구입하실 때 이게 부가세 공제되는 차량인지 안 되는 차량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새 인터넷 같은 것만 봐도 뭐 예를 들어 뭐 모닝이면 부가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뭐 소나타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표 같은 게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경유냐 휘발유 등처럼 기름 종류로 이제 부가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지식이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차 종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지 이제 기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량으로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한테 이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이제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한 게 없으니까 면세사업자한테 물건을 구입할 때는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가세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가령 계산서를 받는 경우인데 이 의제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이제 가세사업자가 면세물품인 농축수, 임산물, 소금 같은 걸 구입한 다음에 해당 면세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해서 가세사업에 이제 공급하는 경우에, 이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할지라도 이때만 예외적으로 이제 매입가액에 이러한 유를 곱하여 나온 일정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업종에서 사실 실무상 적용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주로 음식점, 그다음에 주로 식품 관련 제조업, 주로 이 두 가지 업종에서 많이 받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 두 업종에 해당되시는 경우 같은 거라면 한번 기억하고 있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제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을 다 지급했는데 상대방이 뭐 세금 계산서를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뭐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해줄 경우 매입자가 여기 적힌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세무서에 확인을 받은 다음에 세무서에 확인을 받고 매입자가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기보다는 한번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냥 부가세 알아야 좀 알면 좋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 설명드렸고, 이제는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법인세, 소득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고, 법인 사업자라면 법인세를, 개인 사업자라면 소득세를 이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둘 다 결국은 이제 사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정확히 계산하자면 당연히 둘은 차이가 있겠지만 본질적인 구조는 그냥 이렇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략적인 계산 구조를 보겠는데,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혹시 사업과 관련돼서 보조금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지출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부가세 공제받은 건 당연 물론이고, 이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지만 부가세 때 공제받지 못한 뭐 인건비랑 이자 비용, 이제 잡다한 지출된 그것도 이제 여기서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못 됐다고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법인세나 소득세 때는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고, 이거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 소득세인데, 이제 이 이익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근데 세율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냐 개인 사업자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어쨌든 이익에서 이러한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가 있으면 거기서 차감하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에 이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와 소득세는 대충 이러한 원리로 계산되고, 그래서 보시면 요 비용이랑 세액 감면 공제, 여기가 마이너스 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금을 이제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두 개를 조금 관리를 잘하는 게 절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 소득세 신고 기한부터 보고 가겠는데, 법인세는 일반적인 12월 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12월 1년치분을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8월 30일 날 중간에 한번 추가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고 합니다. 이때 8월 30일 날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나중에 3월 30일 날 이제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시켜 줍니다. 결국 법인세 반 정도를 그냥 8월 30일 날 반 정도를 미리 내두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년분에 대해서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안 적혀 있는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고 기간이 늘어나서 6월 30일까지 있는데 일단 그게 아니라면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11월 30일에 납부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법인세 중간예납이랑 비슷한 건데 이것도 소득세의 반 정도를 그냥 11월 31일 날 미리 납부해 두는 거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11월 30일 날 납부한 게 있으면 5월 31일 날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5월 31일 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는 쭉 비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비용이 이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증빙 같은 걸 받아서 이것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하였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적격 증빙만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했었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받지 않는다면 비용이 처리가 되긴 되는데 2%의 가산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적격증빙 3만 원 초과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2%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적격증빙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국가나 금융기관 같은 거래 같은 경우도 신뢰성 있는 기관의 거래 같은 경우도 이때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다음에 비용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이러한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원한테 급여 준 걸로만 끝내선 안 되고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4대 보험공단에 4대 보험까지 신고를 하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참고는 제가 그냥 참고로 만들어 보았는데 직원 고용 시 그냥 단순히 나갈 직원급여 말고 부수적인 지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직원급여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직원급여는 물론이고 4대 보험 회사가 부담할 4대 보험이 발생하고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고 직원 식대 복리후생비 같은 것도 추가로 발생될 것입니다. 4대 보험 회사 부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한 10% 정도 될 거고 직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은 1년분에 대해서 한 달치를 주다 보니까 이제 매달로 따지면 12분의 1 정도가 이제 또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이 급여 말고 부수적인 것까지 합하면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마 금액의 120% 정도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는 했는데 만약에 4대 보험공단에 신고 안 했을 경우 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가 4대 보험공단에 넘어가게 되고 4대 보험공단에서 추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인건비는 4대 보험까지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비용 중에서 이것도 특이한 비용 중에 한 개인데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이제 기계, 건물, 무용자산 이런 것처럼 당장 일시에 소비되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사두면 여러 년도에 걸쳐 이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냥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500원에 구입했다고 했을 경우, 이 경우 구입한 첫 년도에 비용이 500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제 5년 동안 매년 100원씩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량을 구입했다고 치고 첫 연도에 수익만 200이 발생하고 둘째 연도에 수익만 80이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연도에 수익 200에서 저 감가상각비 100을 빼면 첫 번째 연도는 이익이 100이 발생할 거고, 두 번째 연도에는 수익만 80이 발생한 상태에서 5년 동안 100을 비용 처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80에서 100을 빼면 오히려 두 번째 연도는 손실이 20 발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도를 보자면 첫 번째 연도는 차를 500에 지출하고 들어온 건 200이면 돈 지출된 건 더 많은데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고, 두 번째 연도 같은 경우에는 수익만 80 들어왔으니까 돈은 오히려 더 입금된 상태인데 세금은 오히려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감가상각비 때문에 이제 실제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제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하셔야지 승용차 관련 비용이 전액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실 계산 같은 거라든지 세부 내용은 사실 복잡한데 제가 뭐 복잡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필수고 성실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미가입하셔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셔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이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안 할 경우 이건 애초에 차량 관련 비용이 전액 인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대상자가 있으실 수 있는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한 대까지는 미가입하셔도 되는데 한 대의 이외 차량에 대해서 만약에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전액 인정, 이때는 비용의 50%만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근데 법인도 아니고 성실사업자도 아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차량 관련 비용이 여기서 차량 관련 비용은 유류대 보험료, 자동차세, 아까 말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그 한 대 기준으로 모든 싸그리 더한 비용이 1,500만 원 초과 시 운행 기록부를 이제 작성하셔야지 차량 관련 비용이 모두 인정됩니다. 만약에 이런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5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이제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승용차 외 화물차 등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런 요건을 이 두 가지 요건을 안 갖추더라도 상관없이 전액 비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법인 같은 경우 가입을 안 할 경우 아예 비용 자체가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접대비와 기부금인데, 접대비는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 증빙만 비용이 인정되고 3만 원 초과하는데 적격 증빙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경조비는 20만 원까지는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접대비는 전액 인정되는 건 아니고 한도가 존재하는데 그냥 뒤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그냥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60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부금은 이제 본인이 순수하게 기부 목적으로 이제 기부하더라도 모든 기부금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제 기부금 단체에서 단체에 기부한 것만 기부금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때도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접대비처럼 전액 인정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존재합니다. 이제 기부금을 보면 좀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은 것 같은데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의 10% 정도가 한도가 되고 뭐 사실 기부금이 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기부금은 한도가 존재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2월에서 다음 연도에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적자를 말하는 거고 이러한 적자를 세법에서는 결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손 발생 시에는 당연히 적자가 났으니까 당연히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세금은 없는 것이고 이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러한 결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돼 가지고 다음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도에 결손이 1억이 났으면 적자가 난 거니까 2021년은 당연히 세금이 없는 거고 이 결손 1억이 내년도 이익에서 차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 이익이 1억이 났다고 치면 이 1억에서 전년도 결손금 1억을 땡겨 가지고 이 퉁치면 이제 이익이 0인 거고 이때 세금을 계산하면 2020년도 세금이 없게 됩니다. 결국 이 결손금이 넘어와 가지고 다음 연도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 사업자 중에서 이전에 다른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적자를 보고 폐업한 경우가 있다면 그때 결손금을 활용하셔 가지고 새로 시작한 사업 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한데 이걸 통해서 절세 및 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몇 분이 요거 가지고 세금 환급 받은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고 그 이익의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오고 그 세액에서 추가로 까주는 게 세액 감면이랑 세액 공제입니다. 사실 세액 감면이랑 세액 공제는 사실 엄청 많은데 제가 그냥 주로 잘 쓰는 거 3가지 정도만 그냥 소개해 보려고 이렇게 올려보았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고 세법상 중소기업이고 이게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세액의 5%에서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해당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감면 중에 한 개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고 창업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이제 5년 동안 세액의 50%에서 100%까지 감면됩니다. 특히 저 청년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동안 100%까지 감면되는 걸로 아주 큰 감면이라고 보실 수 있고 혹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한번 이제 나중에 세무 대리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번 이게 되는 감면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의외로 요건이 까다로워서 다 되는 경우는 아니고 진짜 순수한 의미의 창업만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요건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증대세액공제인데 이것도 이제 고용증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제
전년도에 비해 고용이 증가할 경우 이제 고용 인원 한 명당 4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하실 게 세액 공제 받는 것까진 좋은데 만약에 세액 공제 받은 다음에 인원이 오히려 감소해 버리면 이 받았던 공제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요것 때문에 조금 잘 안 쓰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제 고용 인원이 계속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말씀드렸긴 했는데, 이러한 세액 감면 공제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큰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법 적용 시에 이런 요건이 제대로 충족됐는지 확인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이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런 감면이나 공제를 받았을 경우 나중에 이제 가산세를 포함해서 가지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요건 같은 거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법인 사업자는 그냥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구분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복식부기로 하시면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따라 장부 유형이 달라집니다. 요 파란색 이 선을 보시면 업종별로 매출이 3억 1억 5천 7,500 기준으로 이제 복식부기로 해야 될지 간편장부로 해야 될지 나뉘게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처럼 복식부기 형태로 기장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제표 같은 걸 만들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간편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아주 간략한 형태로 만든 간편장부라는 걸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저 오른쪽 보시면 업종별로 매출이 15억, 7억 5천, 5억 이상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는 게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이라는 거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면 소득세 신고 기간도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1일까지 늘어나게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좀 더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취지로 증빙에 따라 엄격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되고, 일반 개인 사업자에 비해 세무조사 확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실신고 확인을 해주는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요거를 잘못 판단해서 확인을 해줄 경우 세무사나 회계사도 징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성실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 이제 여러모로 부담이 많아지는 에 돼가지고, 성실신고 대상자시라면 조금 이 세금 관리나 장부 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뭐 시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질의응답 있으시면 질의응답 가지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은 오늘 유익한 강의해 주신 최대강 질문원님 박수로 네.